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원래 좀 꾀꼬리 같은데 오늘 조금 잠기거든요. 이렇게 면역학과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역학에 대해서 면역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좀 떨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조금 긴 시간 동안 방금 이야기했던 알레르기라든지 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 1시간 반, 길게는 한 2시간 정도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잘 모를 때 하는 게 이제 구글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링이라 하죠. 구글에서 찾아왔습니다. 구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뮤니티를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첫 번째 담배 피지 마라. 두 번째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라. 다섯 번째 술을 마신다면 적절하게 마셔라. 여섯 번째 적절한 수면을 취하라.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손을 자주 씻고 그 다음에 음식을 철저히 요리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여덟 번째가 스트레스에 잘 어쨌든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다였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었습니다. 혹시나 무슨 약을 먹으면 좋다 혹은 무슨 식품을 먹으면 좋은 게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똑같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주로 이제 감염질환, 그 다음에 암,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면역 반응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감염질환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이제 인류 역사와 관련돼서 감염병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제일 먼저 천년두가 BC 1600년경부터 이집트 미라 얼굴에서 마마 자국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장티부스가 아테네의 계질로 약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시절에 사망을 했다. 그 다음에 홍역 장티부스 천년두가 로마 제국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잘 알고 있는 흑사병이 1400년대부터 해서 1600년대까지 해서 약 중세 유럽 인구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두가 1600년대 초에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을 해서 유럽에는 이미 천년두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원주민들이 전혀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천년두가 감염이 되면서 거의 한 90% 정도 전멸했었죠. 그 다음에 최근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문에 한 2,500만 명, 많게는 한 5,000에서 7,50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홍콩 독감이나 혹은 에이즈가 1980년대 이후에 만연해서 현재 약한 감염자가 한 7,500만 명, 그리고 에이즈로 사망하게 된 사람이 3,200만 명 정도 된다. 코로나 현재 레코드로 한 1,000만 명 정도 감염되었다고 하죠. 간단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 보시면 흑사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에 대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쪽은 베니스의 어떤 감염된 배가 내려가서 그때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다. 혹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몽골군이 흑해의 카파에서 전투에 물러나면서 이 흑사병으로 죽은 시신을 이렇게 돌 대신 적진에 날려서 던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썰은 있지만 한 1300년에서 한 160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유럽 사람이 죽었고요.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죽게 됩니다. 이 흑사병을 일으키는 패스트는 그 세균입니다. 패스트 세균이고요. 그 당시에 흑사병 치료법으로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로마 테라피, 두 번째 종교,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중요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God bless you라고, 기침을 하면 God bless you라고 하죠. 기침하면 God bless you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이제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당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그때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뭐 썩은 당밀, 그다음에 하수도에 들어가서 살기, 그 흑사병이 공기로부터 전파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기로부터 오염을 막으려면 어쨌든 하수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머리가 피를 빨게 하는 것, 사혈요법, 이거 아주 유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잘게 부서진 에메랄드를 먹기, 아주 귀중한 강석을 먹고, 그 다음에 오줌으로 몸을 씻는 골든 샤워라든지 똥으로 몸을 문지르는 거, 생닭으로 상처를 문지르기, 그 다음에 유대인 죽이기, 이 시절에도 아주 유대인 죽이기가 아주 이렇게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서도 여전히 가짜뉴스 많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것이 뭐 식염수로 이렇게 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독용 알코올을 들이마시다가 뭐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1600년대 초반에 그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의사가 개발했는 그 당시에 이렇게 패스트를 방지하기 보는 그 환자들의 의사의 복장입니다. 17세기 플레이그 프리벤션 커스튬이라고 해서 가죽 신발, 가죽 옷, 왁스를 입힌 가죽 옷, 그 다음에 장갑, 그리고 이 헬멧까지 아주 거창하게 썼죠. 그리고 정말로 조그만 이 구멍으로 이제 숨을 쉬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21세기 코로나 시대의 프리벤션 커스텀입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매독인데요. 매독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매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일화들도 있고 그런데요. 대개 이제 프랑스의 이탈리아 나폴리를 침공 이후 그 전후에서 이제 많이 번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 이거는 프랑스 병이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나폴리 병이라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폴란드 병이라고 하고, 폴란드에서는 독일 병이라고 하고, 북아프리카에 가면 스페인 병이라고 하고, 스페인에서는 거품병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물집병이라고 그렇게 불렸고요. 유럽 인구의 한 15% 정도가 이 질병으로 사망을, 혹은 이 질병과 혹은 이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예술가들도 아마 이 그 매독과 관련된 치료 때문에 그 합병증으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기 매독의 증상인데요. 3기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새들로즈라고 해서 코가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항생제도 없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 수원을 이렇게 흡입하거나 수원을 바르거나 그런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원을 많이 몸에 노출하게 되면 중급속 때문에 굉장히 심한 그 신경독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수원을 이용한 치료 도구, 그 다음에 수원을 밑에서 이렇게 전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아주 그 가짜 약을 많이 파는 그런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몸을 파는 그 여자들을 아주 매독의 원흉으로 몰아붙였고요. 그 다음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페니실린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이 굉장히 그 군인들 전투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경고를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 페니실린이 처음 이제 발명이 되면서부터 이게 매독이 좀 점차 줄게 되었다고 하죠. 인플루엔자는 잘 아시다시피 한 100여 년 전에 스페인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심하게는 1억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뒤에 보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 표면의 항원, 그 H라고 하는 항원과 N이라고 하는 항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 항원의 종류와 그 다음에 N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처음 스페인 독감을 H1N1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그 신종 플루 조류 인플루엔자를 H5N1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타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모양이고요. 뉴질랜드의 그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보스턴 미국에서는 보스턴 어느 영역의 어느 지역의 군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얘기하고요. 이 그 병원 수용소를 보면 지금이나 혹은 그때나 크게 다른 바가 없죠. 재밌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 마스크를 준비하는 그런 수녀들이 간호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진 찍어놨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마스크를 쓰라.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런 문구도 있었고요. 침 뱉지 마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에곤 실레라고 그 오스트리아 화가인데 28살에 그 인플루엔자 때문에 요절했죠. 1918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뭉크도 역시 이 플루에 걸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플루에 걸려서 자기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화상을 그렸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카툰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브라질에서 신문에 이거는 그 러시아에서 만들어서 터뜨렸는 유행병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가짜 뉴스가 퍼졌다고 하고요. 메이저리그에서 마스크 쓰고 야구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하고 거의 아주 유사한 것 같은데 천연두는 굉장히 천연두로 인해서 실제로 최근까지도 사실은 많이 감염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감염되고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동의 백시네이션 하기 전에는 아동이 감염될 경우에는 한 80% 정도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남미의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이 천연두 전염병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남미 정복을 하는데 아주 크게 이 천연두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균세 이런 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그래도 우리 인류가 했던 그 유일하게 바이러스하고 혹은 그 전염병하고 싸워서 유일하게 완전히 승리했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 유일한 질환이 천연두입니다. 1980년도에 이 WHO에서 마지막 환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 인류에서 더 이상 이 천연두 환자는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환자는 없고요. 아마도 미국이나 러시아 혹은 중국 같은 데서 그 연구소에 아주 몰래 숨겨놓고 아마 있긴 할 겁니다. 최근에는 백시네이션도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96년도 에드워드 제너가 처음 백시네이션 예방접종을 시작을 해서 한 200년 정도
만에 이렇게 유일하게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겼는 게 이 질환이 되겠습니다. 소아마비도 보면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한 25 감염이 되어서 25% 정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하고 비슷하게 그 소아마비도 역시 굉장히 예방 접종으로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즈는 1980년대 이제 미국에서 처음 보고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80년대에 환자가 막 생기기 시작을 했고 원래는 한 1930년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통계를 보면 그때까지 HIV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3,800만 명, 그 다음에 치료 중인 환자가 한 2,300만 명, 매년 그해 새로 생긴 환자가 한 170만, 그 다음에 에이즈로 그해 죽은 사람이 한 77만. 그래서 감염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감염에 걸린 환자가 한 7,500만 명 있고, 그걸로 인한 사망자가 한 3,200만 명이니까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하고요. HIV라고 하는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환자는 현재까지 한 1,000명 정도가 아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환자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HIV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우리 몸에 있는 T림프구라고 하는 그 림프구를 타겟으로 해서 감염을 하게 됩니다. HIV가 감염이 되려면 모든 바이러스 마찬가지인데 어떤 세포 안에 감염이 되어야 되는데 감염될 때는 이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체라고 하는데요.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요즘 신문에 워낙 많이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리셉터를 일반인들이 알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HIV도 역시 그 CD4라고 하는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이 T림프구 중에서도 CD4라고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에 감염이 됩니다. CD4라는 세포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전체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추가 되는, 가장 사령관격이 되는 그런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령탑이 무너지는 거죠. 차츰 이 CD4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점점 무너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점점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 빨간색은 혈중의 바이러스의 농도고 파란색은 CD4 세포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사실은 별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한 6년이나 7년 정도 지나면서 이 CD4 T셀이 굉장히 점점 떨어져서 한 200개 이하가 되면 그때부터 에이즈라는 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대개 감염이 되고 나서 한 6년이나 7년 정도 이후에 에이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역사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바이러스 이야기도 좀 했었고 세균 이야기도 좀 했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기생충 이야기 조금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보면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좀 이 바이러스가 뭔지 혹은 박테리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평생 동안 만나게 되는 병원체들은 크게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 그 다음 기생충, 그 다음에 여기 안 적어놨지만 곰팡이, 이런 식으로 크게 한 부류로 한다면 한 4부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각각의 크기나 이제 보면요.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바이러스는 무생물체에 가깝다. 바깥에 있을 때는 무생물체에 가까운데 이 세포 안에만 들어가야지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을 돌게 된다는 거고요. 박테리아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서 자기 혼자 어떤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자기 혼자 분열할 수도 있고 새로 감염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게 박테리아입니다.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여기 있는 빨간 거 요게 뭐 혹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우리 이제 피에 있는 적혈구의 크기이고요. 박테리아 세균의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되겠죠. 이렇게 지름으로 치면 세균은 그 적혈구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고요. 요 세균을 다시 확대를 하면 여기 있는 조그만한 것들 있죠. 여기 있는 조그만한 것들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간하게 그려놨는 요 부분이 박테리아 세균의 일부분이고요. 요 부분들이 바이러스를 조금 더 크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있는 스몰폭스, 이게 천연두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에 폴리오 바이러스, 이게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요거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 이파리에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크기를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세포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바이러스는 이런 정도의 100분의 1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대적인 크기들을 쭉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균까지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나 박테리아 여기 세균까지는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미경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세균까지고요. 그 다음 이 바이러스는 그냥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고 전자현미경이라는 좀 더 고해상도의 현미경을 봐야지 들이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10배 단위로 대충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선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사람의 세포에 감염이 되는가 제가 한번 대충 만들어 봤는데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때는 이 정상적인 세포에 반드시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바깥에서 혼자서는 절대로 감염을 시킬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거 요게 뭔가 하면 바이러스의 DNA나 RNA, 바이러스의 지놈이라고 하죠. 유전체.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이 사람의 세포 안에 특히 핵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그때부터 이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죽게 되겠죠.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만들어져서 이렇게 다른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 바이러스 감염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요. 그래서 보면 뭐 DNA 바이러스냐 혹은 RNA 바이러스냐 우리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형 간염을 유발하는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그 다음에 홍역, 스몰폭스, 이거는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헐페스 일으키는 바이러스,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DNA를 자기의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요즘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을 해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들은 되게 사람은 그 유전 물질을 DNA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핵 안에 들어가려면 되게 RNA를 DNA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핵에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뭐 신문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RNA에서 DNA로 바꾸는 과정 중에
역전사 효소가 필요하고 역전사 효소가 그 프루프리딩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생기는 것을 디텍션하는 발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돌연변이가 자주 생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균들, 박테리아들은 훨씬 더 큽니다. 한 10배쯤 크고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 독이 되거나 혹은 독들을 만들어 분비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감염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그 병들은 콜레라나 혹은 페스트, 매독, 임질, 장티부스, 그다음에 대장균, 포도상구균, 백일해, 디프테리아, 폐렴 이런 것들이 대개 박테리아 혹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세포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리 이 가지세포 이렇게 아주 가지처럼 막 이렇게 세포가 굉장히 삐쭉삐쭉 뻗어 있는데요. 이런 가지상 세포나 혹은 포식세포 뭐든지 잡아먹는 그런 세포예요. 이렇게 가지세포나 혹은 포식세포들이 이런 그 박테리아들을 잡아먹습니다. 페고사이토시스 탐식이라고 하는데 잡아먹어서 이제 이 박테리아들을 분해를 하고 분해한 다음에 단백질의 일부를 이렇게 바깥에 세포 바깥에 표현을 해서 이제 우리가 T 림프구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그냥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세포 배양을 하거나 하면 이제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세균이나 혹은 바이러스나 혹은 여기 있는 그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계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매우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정교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한번 들으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방어 전략들을 보면 제일 먼저 피부. 우리가 피부가 아주 깨끗하게 매끄리할 때 하고 정상적일 때 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칼에 베었다든지 혹은 그럴 때 하고 조금이라도 베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쪽으로 감염도 되고 이런 그 피부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가 방어하는 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혹은 호흡기, 그 다음에 소화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이 이제 외부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 주변에 보면 면역 장기들, 림프절이라고 하는 군데군데 면역 세포들이 많이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피 속으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피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는 또 지라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혈행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또 다 모아서 이제 외부 병원체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온몸에 빠짐없이 구석구석 다 우리가 방어를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피부의 점막, 피부 표면, 그 다음에 소화기나 호흡기의 점막, 그 다음에 분비액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방어막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런 세포, 아까 봤던 이제 잡아먹는 세포들, 그런 이제 세포들이 제일 먼저 1차적인 방어선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방어선을 펼치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 이제 혹은 그게 무너지기 전에도 이제 후방에 있는 사령관한테 이 항원들을 알려줍니다. 이 외부에서 이런 놈들이 왔어요 하면서 알려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차 방어선입니다. 그게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고 대개 T 림프구나 혹은 B 림프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 림프구 하는 게 뭐 하는가 하면 항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항체를 만듭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외부에서 오는 이런 외부 항원들이 평생 동안 몇 종류 정도를 만나게 될까요?
한 100만 종류 이상의 외부 항원들을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비림프구가 만드는 항체의 종류도 100만 종류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낼게요. 제가 선물은 없는데 100만 종류가 되는 비림프구의 그 항체가 만들려면 한 가지 종류의 비림프구가 100만 종류의 항체를 다 만들까요? 아니면은 100만 종류의 비림프구가 있어서 한 종류의 B셀은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들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 굉장하신데요. 예, 2번이 정답입니다. 100만 종류의 비림프구가 있습니다. 100만 종류의 비림프구가 있고 100만 각각의 비림프구는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 림프구가 면역 반응에서 림프구가 어떻게 해서 이 100만 종류의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내는데 1900년 초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70년, 80년 정도 걸렸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그 비밀을 밝히게 되었고요. 그 비밀을 밝히게 된 사람이 도네가와 스스무라고 하는 일본 연구자인데요. 그분이 그 발견을 해서 노벨상 탔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 도네가와 스스무라는 분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그 이후에 미국 MIT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MIT에서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놀랐던 거는 더 이상 면역학 강의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고 계셨는가 하면 메모리, 기억을 어떻게, 사람이 뇌에서 기억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고, 두 번째 놀랐는 건 영어를 너무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주 대가들이 보면 강의도 굉장히 멋지게 잘하고 영어도 아주 잘하시는데 영어를 그렇게 못하시는데도 대가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T림프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림프구가 실제로는 사령탑입니다. 제일 사령탑이고 B림프구한테 도움을 줘서 항체를 만들어라 이런 신호를 주는데요. T림프구도 역시 한 100만 종류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0만 종류, 이것도 100만 종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100만 종류가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거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피를 뽑아서 보면 피 속에 아까 봤던 적혈구 외에도 많은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를 뽑아서 이렇게 피를 몇 번씩 뽑아보셨을 겁니다. 검사 때문에, 그죠? 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원심분리를 합니다. 원심분리를 하면 이게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고 난 다음에 원심분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응고가 되지 않으면 제일 밑에는 적혈구들이 있고요. 요 위에는 이게 노랗지만 거의 투명한 그런 층이 있고, 요 부분을 혈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백혈구는 어디 있느냐? 백혈구는 요 중간에 있습니다. 혈장과 요 적혈구 요 딱 중간에 아주 얇은 층으로, 마치 서리가 내린 층으로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요 층이 백혈구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인데요. 제일 먼저 적혈구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포들이 이제 호중구라고 해서 호중구. 그 다음에 요게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식 세포라고도 하고 포식 세포라고도 하고 잘 잡아먹는 세포. 그 다음에 요게 호염기구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호산구. 이게 붉은색으로 된 거, 푸른색으로 된 거, 요 두 개가 하는 일들은 뭔가 하면 주로 기생충 감염에, 요 두 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생충 감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생충 감염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있고요. 이런 세포들이 있고 하루에 한 1000억 개 정도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매일매일 세포 분열을 하고 매일매일 이 정도의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자, 제가 그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눈물 한 방울이 얼마만큼의 부피가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바꾸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눈물 몇 방울이 모이면 1ml 정도가 될까? 1cc, 1ml 혹은 1cc는 아시겠죠? 그죠? 1리터의 콜라의 1000분의 1이 1ml입니다. 그죠? 1ml 굉장히 작은 손톱 정도 되는 아마 가로 세로 높이 1cm, 1cm, 1cm가 1mm인데 그 눈물 몇 방울 정도가 모이면 1ml가 될까요? 한 방울. 10방울. 조금만 더 쓰시죠. 예. 정답은 20방울 정도입니다. 20방울 정도 모이면 1ml 정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의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아마 병원에 입원해 가족들 중에 누가 입원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입원하시면 수액을 맞죠? 링거라고 하는 수액 맞을 때 1리터짜리 수액을 답니다. 1리터짜리 수액을 몇 시간에 걸쳐서 맞게 하느냐? 그러면 의사들은 뭘 카운트하는가 하면 10초에 몇 방울이 떨어지는가? 그러면 20방울 되면 1ml니까 그죠? 그러면 10초 동안에 20방울이 떨어지면 10초 동안에 1ml가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러프하게 아주 대충 카운트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걸 제일 묻게 되고요. 그러면 1세제곱밀리미터 가로 세로 높이 1mm 안에 적혈구가 몇 개쯤 들어있을까요? 그거에 다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되거든요. 그래서 1세제곱밀리미터 안에 적혈구 개수가요, 여기 있습니다. 한 500만 개쯤 있습니다. 500만 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백혈구는 몇 개쯤 있는가 하면 백혈구는 한 5,000개에서 10,000개, 10,000개 이하입니다. 5,000개보다 적어도 문제가 되고요. 10,000개보다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에 비해서 한 1000분의 1 정도 되나요? 그죠? 아까 전에 여기 봤을 때 거의 안 보일 만큼 그렇지만 굉장히 약하게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양이 우리 피 속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이 백혈구 안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백혈구 세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중구, 그 다음에 호산구, 호연기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림프구,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 중에서 림프구 중요하다 그죠? 림프구, B림프구, T림프구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림프구가 면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밑에 있는 세포들은 군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고름 있잖아요. 고름. 우리 고름 한 번씩 생기게 되는데, 염증이 생기면 고름에 제일 많은 게 이 호중구의 시체들입니다. 호중구의 시체가 고름이다. 이 정도 아시면 오늘 아주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아주 면역학적인 건데요. 비밀인데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감염된다고 했습니다. 세포 안에 감염되니까 그 바이러스 감염에서부터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염된 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감염된 우리 몸의 세포를 죽이지 않으면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의 DNA나 RNA들을 우리 몸의 핵 안에 이미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세포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어요라고 하는 것을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바이러스의 단백질의 일부인데요. 단백질의 일부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CD8라고 하는 세포 독작용을 하는 T세포가 와서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그대로 그냥 죽입니다. 그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 세균은 아까 바깥에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균들은 아까 잡아먹는 세포, 가지가 많은 가지상 세포나 혹은 탐식 세포 그런 것들이 잡아먹어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다시 또 다른 MHC 클래스 2라고 하는 또 다른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을 하고요. 그러면 CD4라는 T셀이 여기 와서 요걸 인지를 하고 요 세포들이 도움 T세포라고 합니다. 도움 T세포들이 하는 역할은 B셀에 영향을 줘서 항체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들거나 혹은 포식세포들이 잡아먹었는 놈들을 잘 죽이게 하거나 그런 역할을.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신호 전달을 과정을 거쳐서 도움 T세포나 혹은 세포 독작용 T세포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움 T세포가 제일 결정적인 중요한 그런 세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 간걸립니다. 사이토카인 들어보셨죠? 사이토카인 스톰 이야기 제법 신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사이토카인 칸은 원래 뭔가 하면 이 면역 세포들이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만들어내는. 그런데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쉽게 말하면 면역 반응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건 뒤에 나오지만 그게 갑자기 급격하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때 그때를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래서 이제 도움 T 세포든 뭐 다른 세포든 어쨌든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면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한다. 분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움 T 세포 하는 역할은 포식 세포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잡아먹었는 놈을 잘 죽이게 한다. 그 다음에 B 세포에 작용을 해서 항체를 만들게 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움 T 세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세포 독작용 T세포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놈을 직접 죽인다.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B림프구는 여기 있는 B림프구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로 분할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중화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특히 IgG라고 하는 종류의 항체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카툰으로 면역 세포들을 쭉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그려놨는데 그 나름대로의 특징들을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헬퍼 도움 T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움 T셀의 항원을 넘겨주기 위한 이 가지상 세포, 그 다음에 이 세포 독작용을 나타내는 T세포, 그 다음에 NK셀이라고 해서 그 내추럴 킬러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죽인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혹은 그리고 B셀까지 합쳐서 토탈해서 림프구라고 합니다. 림프구라고 하고요. 많이 잡아먹는 아주 그 식성이 아주 뛰어난 포식세포,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여기 있는 메스트셀, 베조필, 에오지노필 이런 것들은 요 세 가지는 주로 기생충 감염에 아주 디펜스한 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중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고름, 어떤 그 염증이 있어서 고름이 생기는데 중요한 거. 그래서 잡아먹는 세포도 있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B림프구도 있고 그래서 면역 반응은 보면 T 림프구, B 림프구, 가지상 세포, 그 다음에 NK셀, 그 다음에 포식 세포 이런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그런 게 면역 반응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걸 아시게 되는데
그래서 면역 반응을 할 때 자꾸 똑같은 항원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들어올 때와 두 번째 들어올 때 이게 높이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올 때는 이게 면역 반응도 낮고 좀 천천히 한 일주일쯤 걸린다고 하면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똑같은 항원이 또 들어오면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빨리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비슷한 감기라든지 비슷한 세균이 들어오면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기 많이 앓고 그러면 잘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습니다. T셀이든 B셀이든 그 중에 아주 일부는 이제 감염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기억세포로 남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로운 놈들이 또 똑같은 게 오면 그때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그 감기에 걸려서 혹은 독감에 걸렸을 때 어떤 그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동일한 CD4나 혹은 CD8 T셀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항원에 노출되기 전에는 한 10만 개나 혹은 100만 개 중 한 개가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를 인지를 한다고 하면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된 상태에서는 CD4는 한 100개 중에 한 개 혹은 1000개 중에 한 개가 그 바이러스 항원을 인식을 하는데 CD8의 경우에 보면 한 10개 중에 한 개, 10% 전체에서는 한 10% 정도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특이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독감에 걸렸어요. 인플루엔자에 걸렸으면 그 상태에서는 그 중에 한 10%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고 나면 다시 줄어들어야 돼요. 다시 줄어들었다가 일부만 아주 이게 메모리로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감염을 자꾸 겪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이런 그 상당한 부분들이 메모리 T셀, 기억세포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대개 나이들이 30 전후 이미 그 정도시면 대부분은 기억세포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그것 중에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역 기능을 무작정 높이는 게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어떤 약을 먹어서 어떤 식물을 먹어서 우리가 면역 기능을 높이 놓는 게 무작정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전쟁은 자주 하지 않고 대신에 훈련은 자주 시켜야 돼요. 훈련 자주 시키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이토카인 스톰 이야기했는데요. 사이토카인 스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세 가지입니다. TNF, IL-1, IL-6라는 거고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발현이 되는 급격한 상태를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T세포가 보면 몇 가지의 방향으로 TH1이라고 하는 방향, TH2라고 하는 방향, TH17, 17이라고 하는 방향 이렇게 각각의 어떤 외부 병원체에 따라서 우리 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T셀이 분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잘 아시죠? 그죠? 해충, 요충, 12지장충, 편충. 저는 그런 약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70년대 초등학교 다니시고 하셨으면 혹은 그 이전에 하셨으면 한 번씩 걸렸잖아요. 그래서 기생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역 반응으로서는 제가 조금 이따 새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기생충과 관련되는 거는 주로 TH2 반응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TH1은 주로 세포 내부에 감염되는 미생물, 주로 이제 결핵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 전부 다 TH17이라고 하는 호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고름 만든다 하는 그런 세포들을 중심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몸이 이런 면역 반응을 하다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 혹은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해가지고 병원체가 아닌데 반응을 하는 경우 그런 거를 가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가민 반응이라고 해서 면역 반응 때문에 우리 몸이 손상을 받는 경우 그런 걸 가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죠. 알레르기. 자, 꽃가루 알레르기 혹은 동물에 대한 알레르기 누구나 조금씩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알레르기도 결국 보면 그 기생충이나 혹은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하다가 보니까 생긴 게 알레르기가 됩니다. 그 외에도 자가면역 질환들, 굉장히 많은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는데 요거는 주로 옷 딱 먹고 문제가 발진이 생기거나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옷 딱 먹고 그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니켈이나 혹은 그 싸구려 기금속이라고 하는 나는 순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분들 있죠, 그죠? 그런 게 주로 관련되는 게 면역 반응이 됩니다. TH1 반응과 관련되어서 질환이 나타나는 게 주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알레르기하고 관련되는 거, 요거는 주로 나머지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생충 감염, 이제 바이러스 했고 박테리아 했고 했는데 기생충은 전혀 다릅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우리 면역 세포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세포들이죠. 그렇죠? 바이러스는 한 100분의 1, 그 다음에 박테리아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세포들인데 기생충은 여기 있는 것들 보세요. 아시지만 긴 거는 1m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보신 적 있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래서 기생충에 대한 면역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기생충은 매우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세포보다. 그 다음에 고등한 생명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포식세포들이 잡아먹을 수가 없다. 잡아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잡아먹을 수가 없고 아주 고등한 생명체고 이놈도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이게 어떻게 하면 뚫고 지나갈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인체에 상당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지금은 기생충 감염 거의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생충약도 발달되어 있고 해서 기생충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보면 기생충과 관련되는 질환들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면역 반응도 매우 급하고 매우 강력합니다.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비해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에 비해서 매우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 반응으로 잘못하면 조직 손상도 우리 몸이 입는 타격도 너무너무 커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알레르기 전부 다 알레르기와 관련되는 전부 다 감염 알레르기는 전부 뭐 때문에 생기느냐? 기생충 감염하고 똑같은 면역 반응 때문에 생깁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에 제가 좀 적어놨는데 아토피,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 고해나 고양이 털,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 그 다음에 음식물 알레르기, 땅콩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먹는 게, 새우, 고등어, 복숭아, 계란, 심지어 계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때문에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인데 심지어 페니실린 쇼크도 아시죠, 그죠?
전부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뭐 그게 뭐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결국은 기생충과 관련되는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IgE라고 하는 항체를 비림프부가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세포들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이 기생충들을 어쨌든 못살게 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호산구, 그 다음에 호염기구 이런 것들이 와서 어쨌든 이 그 소화기로 들어오는 기생충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죽이지는 못해도 그 싸워야 되니까 그죠? 지금 뭐 1900 기생충약이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100년도 안 됐을 겁니다. 100년 안 됐는 거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마스터 셀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가립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폭탄입니다. 여기 동글동글동글한 게 수류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류탄. 그 전부 여기 있는 기생충한테 퍼부어됩니다. 이런 것.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뭐냐? 히스타민. 히스타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안티히스타민은 아시죠? 감기 걸렸을 때 콧물 나는 거. 그게 이제 안티히스타민, 히스타민을 중화하기 위한 그런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마어마한 양의 히스타민이라든지 그 외의 염증 물질들이 다 나옵니다. 사이토카인 포함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게 기생충과 관련되는 염증 반응이고요. 여기 있는 호염기 세포, 호산구 세포 이런 것들이 전부 동글동글한 여기 안에 보면 그 폭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염증 치료를 해도 그래도 우리 몸이 다 못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독도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결핵도 치료를 못했고 뭐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행히 항생제라는 거를 이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언제쯤 되는가 하면 1928년도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분인데요. 플레밍이 우연히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걸 보고 아 이거다 싶어서 분리를 했는 게 페니실린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자 곰팡이와 세균은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요? 곰팡이와 세균 역시 세균은 곰팡이한테 감염을 하려고 하고 곰팡이는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아내려고 만들었는 게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사람한테 감염된 박테리아를 세균을 치료하는 물질로 개발을 한 거죠. 근데 언제까지나 좋을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느 순간에 이런 세균들이 내성을 획득을 하더라.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페니실린이 듣지 않고 1950년 되니까 한 40%의 항세포도알구균이 페니실린에 더 이상 듣지를 않더라. 1960년 되니까 80%. 어째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꾸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들을. 이렇게 많은 종류의 항생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생제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세균들이 빠르게 내성을 얻고 있습니다. 한 세균이 내성을 얻게 되면요, 주변에 원래 내성이 없던 놈들이 다시 유전 물질을 받아가거나 혹은 요 내성이 생긴 놈들이 아주 급격히 많아지거나 해서 전체가 다 내성을 가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특히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데 내성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서 오남용으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는 게 차츰차츰 늘어나서 2016년도에 더 이상 모든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는 전 세계 인구가 70만 명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게요. 여기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차츰 이제 우리 사람이 그 미생물 혹은 박테리아나 혹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예전에는 이거 무조건 나쁜 놈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나쁜 놈으로 취급을 하고 무조건 병원균이다 이렇게 그렇게 아주 극혐했죠. 극혐.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 몸이 여기 있듯이요. 우리 몸에는 사람 세포의 10배나 되는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다. 같이 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유기체이고 모든 미생물이 병원체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무해하거나 그냥 도움을 주는 것들이 오히려 많다. 그리고 그런 미생물체 전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오남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그 미생물들이 죽이게 되고 그런 조성이 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건강의 균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컨트롤한다. 실제로는 너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너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가설이기도 하고요. 잘 알고 있는 오티즘, 자폐증도 이 그 미생물 균총의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그 미생물 균총을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을 해서 자폐증을 치료한다 이런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익한 균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 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치료하다가 내성이 해서 마지막에 쓰는 항생제가 뭔가 하면요. 방코마이신 하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여기 내과에서 있지만 아는 척을 하자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이라는 이 균에 대해서 아주 난치성 장염을 일으키는데 방코마이신이라는 게 안 들으면 정말 죽습니다. 맞나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 내에서만 이 세균 때문에 50만 명이 감염되어서 한 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환자 한 5명 중에 1명은 이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식한 말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 환자한테 이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랬더니 86% 환자가 나섰더라.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FDA에 아마 곧 허가가 날 것 같아요. 그 대변에서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분리를 해서 캡슐로 만들어서 약을 만들어서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더럽다고 생각만 하는 대변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테리오페이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세균에 감염, 요게 세균이라고 하면 요 세균에 감염하는 그 페이지입니다. 요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의 슈퍼맨 옷을 입혀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에 정말로 있었던 일인데 작년도에 아주 중요한 잡지에 냈는데 결핵균을 결핵균에 감염시킬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도 서로 저끼리 리셉터를 갖고 감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균에 감염하는 이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결핵균을 치료한 그런 그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페니실린처럼 지금은 이 바이러스 페이지에서 분리해내는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이런 페이지까지 쓸 거 없다. 그냥 페이지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이용하면 곰팡이에서 만들어내는 페니실린처럼 그렇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물질이 꼭 그냥 어떤 케미칼 화학물질뿐만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그 다음에 백신은 뭐 이런 백신들이 이렇게 했고 성공했고 한데요. 백신 만들기까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올 거냐, 뭐 정말 성공할 거냐, 저도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게 뭔가 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우리가 그 플루 백신 맞잖아요. 매년 플루 백신을 맞는데 한 40년 전에 처음 이렇게 만들 때 이 계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도 감염이 되지만 조류에도 감염되기 때문에 유정란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직접 이렇게 주입을 해서 거기에서 바이러스를 많이 증폭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 계란 하나에 사람 1명 내지 2명 정도 분량의 그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1억 명 내지 3억에서 1억 명을 하려고 하면 계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전히 계란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계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좀 사실은 굉장히 제가 놀랐는 것 중에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면 얼마만큼 바이러스가 변이가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쪽에 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쪽 노란색 요게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변이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 왜 HIV에 대한 백시네이션 예방접종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성공하지 못했는가 알 수 있겠죠. 이만큼 많은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서로 다른 걸로 그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요게 코로나 패밀리들입니다. 그죠? 여기 메르스, 그 다음에 사스, 메르스, 뭐 지금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어느 정도 변이가 있고 또 변이가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메르스, 사스 백시네이션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그렇지만 연구비를 많이 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혹시 좀 여기 보면 이거는 군비에 쓰는 거죠. 군대에 쓰는 거고, 요거는 미국에서 어쨌든 예방의학이나 질병 컨트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2014년도 15년도에 굉장히 적은 돈을 아직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산 혹시 그 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혹시 가족이나 혹은 주변에 이렇게 좀 꽤 잘 알려져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도 많고요. 그 중에 제일 잘 알려진 거 하나만 할게요. 원형 탈모증 아시죠, 그죠?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빠지는 거, 동전처럼. 저한테도 한 번씩 오시긴 하는데요. 이 원형 탈모증은 제가 보는 남성형 탈모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남성형 탈모는 유전과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고 하면, 원형 탈모증은 자기 면역 세포들이 머리카락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히 전혀 다른 기전으로 생기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의 면역 세포들이 자기의 신체를 공격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다. 그래서 그럼 왜 공격을 하느냐? 공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릴 때, 태어날 때 어쨌든 이 면역세포들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면역세포들은 교육을 받을 때 없어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골수라든지 혹은 흉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죠. 제거가 되지 않아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세균이나
병이나 혹은 바이러스나 어떤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생겼는 어떤 항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또 공격하는 거. 이제 서로 이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거를 자기 자신도 공격하는 경우. 그걸 크로스 리액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부 물질만 공격하지 못하고 자기도 공격하는 그런 경우. 어쨌든 뭐든지 그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여러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면역 반응들을 혹은 면역력들을 높이면 무조건 높이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면역 반응 높이면요 이런 게 잘못하면 생겨요. 자가 면역 질환.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꼭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어령 탈모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은 지루하셨겠지만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주변에 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좀 많고 하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아주 하나하나에 대해서 짚어주지는 못하지만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은 결국 돌연변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돌연변이가 뭔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제어가 되지 않는 세포 분열입니다. 여기 있는 그 정반대의 그 부분이 요건데요. 조화로운 세포 분열. 우리가 수정란에서부터 한 9달 정도, 10달 정도 지나면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그 한 10달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 분열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 분열을 하고 세포 한 개가 정말로 이게 하나의 완전한 그 인간이 될 때까지 분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는 간 세포로 가야 되고, 하나는 뭐 소화기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피부도 만들어야 되고, 뇌도 만들어야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기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뭐 면역학이나 분자생물학 3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거 모릅니다. 모른다는 말은 혹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애기 잘 놓고 잘 키우고 잘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아주 조화로운 세포 분열인데 암은 뭔가 하면 제어가 되지 않는 세포 분열이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암들이 이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포 분열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들을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세포 분열 빨리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면역 감시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1950년대에 버넷이라는 이런 사람이 그런 거를 했다는 거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암 면역 반응이라고 하면 이제 암이 이제 외부 항원이라고 인지가 돼야지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할 건데 암을 정말로 외부 항원으로 인지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 몇 가지 증거들 보면 암 주변에 림프구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다, 많이 와 있다. 그 다음에 암 주변에 있는 림프절에 림프구나 혹은 포식세포들이 많이 몰려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악성 흑색종이나 신장암이나 이런 림프구 침륜이 많은 경우에 오히려 예후가 좋다. 그 다음에 실제로 암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실제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겼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암이라는 건 아까 봤듯이 실제로 자기 자신의 세포입니다. 자기 자신의 세포가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암이 몇 종류 있습니다. 간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몇 가지 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원들이 자기 자신의 세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잘 인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너무 빨리 자란다. 너무 빨리 자라서
빨리 퍼지기 때문에 암이 도피를 잘한다, 도망을 잘 간다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면역계를 잘 조절하면 면역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저겁니다. 자, 이 굉장히 놀라운 그래프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암 조직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암이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암들을 각각 끄집어내 가지고 그 암 전체의 유전체를 전체를 다 염기서열을 분석을 했어요. 염기서열을 분석해가 돌연변이가 몇 개나 있는가 이걸 분석해갖고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게 제가 누가 했는지 빠뜨렸는데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에 보겔스타인이라는 분이 이 논문을 썼는데 이거 보고 2013년도에 썼는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뭐였는가 하면 암에 도대체 몇 개의 돌연변이가 있는가 모든 종류의 암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들 있죠. 그런 암들은 평균적으로 한 50번 평균 50번 정도의 돌연변이가 있더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개가 있습니다. 아주 돌연변이가 많은 거 한 150에서 200개 정도 되는 그런 게 뭔가 하면요. 폐암, 그 다음에 악성 흑색종 이런 것들이에요. 폐암은 왜 그렇게 써요? 담배 때문에. 맞습니다. 담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면 많이 피울수록 담배에 있는 발암물질들이 돌연변이를 잘 일으키게 해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합니다. 일으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아암들 있죠. 소아에서 생기는 혈액암이나 뭐 림프암, 종양 이런 것들은 몇 번 생기지 않았는데도 돌연변이 몇 번 생기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의 원인은 뭐 그전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담배나 자외선이나 이런 발암물질 때문에 그럴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서 따라서 세포 분열을 하다가 저절로 생깁니다.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생기는 사람도 있죠. 유전적으로 잘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옛날보다 지금 뭐 100세 시대까지 살다가 보니까요.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게 암입니다. 이게 보면 대장암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대장세포고요. 우리가 이 용종이라고 합니다. 용종 아시죠? 대장 내시경 한 번씩 보셨으니까. 요게 용종인데 어떤 하나의 어떤 유전자에 아주 중요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보다 좀 빨리 자랍니다. 그런 상태가 용종이고요. 근데 하나의 어떤 그 유전자의 이렇게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제가 50번 정도의 돌연변이가 평균적으로 생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돌연변이는 몇 개쯤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 4개 내지 5번, 4번 내지 5번 정도밖에 없어요. 4번 내지 5번의 아주 크리티컬 한 50개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그 중에 한두 개가 어쨌든 중요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세포보다 좀 빨리 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암으로 가는 시작인데요. 그래서 이 정도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래서 우리가 용종이 생기고 나서 빨리 제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빨리 찾아서 제거를 하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보다 좀 더 빨리 자라게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런 유전자를 운전자 유전자 혹은 다른 영어로는 드라이버 진의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버 진의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그러면 50개 중에서 45개는 그냥 성객, 패신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45개는 돌연변이가 생겨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4-5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게 재밌었는데요. 하나의 드라이브 진에 뮤테이션이 생기면 주변 정상세포보다 어느 정도 빨리 자라는가 하면요. 0.4%입니다. 굉장히 적죠. 0.4%밖에 빨리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들어가죠. 우리가 여기 있는 대장 보면요. 일주일에 한 2번, 이틀이나 3일 만에 한 번씩 새로운 걸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게 10년이 된다. 그러면 이런 정도 크기가 된다. 그죠? 매일 세포 분열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용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0.4 곱하기 0.4, 1.6. 그 다음에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바깥으로 번져가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암이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암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어떤 이유로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깁니다. 생기고 뭐 드라이버 진의 뮤테이션이냐 혹은 패신저 진의 뮤테이션이냐 하는 개념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암은 어떤 돌연변이가 생겼는 그 하나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파란색이 정상이고요. 이게 초록색이 처음 이제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하면 초록색들이 점점점 많아지겠죠.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돌연변이가 생기면 붉은색이 되고 이 붉은색이 나중에는 점점점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클론이라는 표현을 하죠. 클론.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큰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 그걸 클론이라고 합니다. 대개 암들은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암이 보면 물론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우리 몸이 다 그걸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찾아가지고 이 면역 세포들이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돌연변이가 생겼는 놈들을 면역 세포들이 오기는 하는데 오히려 면역 세포들이 더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암 주변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암 주변에 면역 세포들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 세포들이 죽이려고 왔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놈들을 더 잘 자라도록 하는 놈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까지 밝혀졌는 드라이버 진이 몇 개냐? 한 140개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아마 뭐 몇 개 정도 추가될 거지만 크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 우리 사람의 유전자가 한 26,000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40개 정도가 아주 중요한 드라이버 진이다.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보다 빨리 자라더라. 이런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뭐 담배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옛날에는 여기 있는 보면 메디컬 스쿨 스튜던트 의과대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 장려를 했습니다. 왜? 그때는 이렇게 시체 해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방부제 처리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냉장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때는 담배를 피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회사들이 의사들 이용을 해서 훌륭한 의사들은 카멜 담배를 피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에 좋은 담배. 그래서 기관지 천식 담배 이런 것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을 특별히 잘 일어나는 그 가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몇 가지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그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으로 유방을 제거를 했다. 그런 뉴스를 보셨죠. 그래서 왜 그러면 뭐 때문에 제거를 했는가 하면요. 이 유전자 때문입니다. 브라카, BRCA라고 있고요. BR 하는 게 브레스트,
CA가 캔서거든요. 브레스트 캔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브라카라고도 읽고 뭐 브레스트 캔서라고도 하고 어쨌든 유방암을 유발하게 하는 유전자 이게 두 개인데 하나는 크로모솜 두 개가 서로 다른 크로모솜이 하나는 17번 하나는 13번에 있는데 어쨌든 1, 2가 있고요. 요거는 보면 주로 어떤 가게에서 이런 돌연변이가 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는가 하면 전체 인구에서는 한 5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는데 에스케나지 주이시 그러니까 이게 또 에스케나지가 뭔가 하면 동유럽에 있는 에스케나지라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에서 그 유래했는 유태인들 이 그 에스케나지 지역에서 유래했는 그 유태인들은 40명 중에 1명이 이 브라카 1 혹은 2의 그 돌연변이가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안젤리나 졸리도 이 유전자를 그 검사를 해보고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거를 하기로 결심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평생 동안에 한 80% 정도의 확률로 유방암이나 혹은 난소암이나 이런 것들을 앓게 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게 아마 중세 은혜 시절에 이 에스케나지 지역에서 그 유대인 어느 한쪽에서 누가 처음 이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이제 계속 물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점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니까 표적 치료제를 이제 점점 예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전적인 항암 치료나 혹은 방사선요법을 하면 그러다가 보면 그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전적인 항암 치료제들은 치료의 원리가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찾아서 죽인다. 분열하는 세포는 무조건 정상이든 암세포든 구분 없이 무조건 죽인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열해야 하는 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던 거고 그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화기 점막에 있는 세포 매일 분열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골수 아까 그 피 안에 있는 세포들 만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머리털 제가 좋아하는 머리카락 그래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 머리카락 빠지고 감염에 아주 노출되고 그 다음에 못 먹고 구역질하고 항암 치료의 그 부작용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제 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이런 거 말고 어떤 특별한 표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특정 암세포에만 발현되는 표적을 찾아서 치료를 하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제가 한 2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했는 약인데요. 요거는 9번 크로모점하고 22번 크로모점하고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서 필라델피아 크로모점이라는 걸로 9번, 22번 이렇게 복합체가 형성이 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 백혈병 중에서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아주 소수의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 질환은 글리백이라는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아주 치료가 나빴고 굉장히 예후가 나빴던 병이에요. 근데 글리백이라는 약제가 딱 나오면서요. 글리백은 이 BCR 보면 요 2개의 접합 부분에 보면 BCR ABL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접합이 되는데요. 퓨전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BCR ABL 합쳐졌는 이 부분을 글리백이 딱 들어가서 그래서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리백은 그냥 캡슐로 먹는 약이에요. 그냥 먹으면 되는 약이고 이거 먹기만 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리백이 나오기 전하고 글리백이 나온 후하고는 어마어마한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가 어마어마하게 그 예후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헐셉틴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암 중에서 이 헐2라고 하는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 그 유방암이 있는데, 헐2라는 단백질은 전체 유방암 중에서 굉장히 소수인데요. 한 3분의 1 정도의 그 유방암에서 헐2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데, 그 단백질에 그 결합할 수 있는 항체입니다. 이거는 트라스투즈맙이라고 하는 원재료의 이름은 트라스투즈맙. 이름도 굉장히 그 영어로 중에서도 굉장히 읽기 어려운 건데요. 상품명으로 헐셉틴이라고 해요. 헐셉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체 유방암은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이 약을 쓰면 한 2년 정도는 더 살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헐셉틴의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2017년도에 한 7조 정도 됩니다. 7조. 8조쯤 되겠죠. 7.2 빌리언이니까. 한 제품으로만 7조의 매출을 올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입니다. 그래서 허셉틴이라는 게 한 7조 정도, 그 다음에 뭐 대장암, 그 다음에 혈액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아까 전에 그 사이토카인 스톰 이야기할 때 나오는 TNF가 주로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요한 염증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 억제할 수 있는 물질, 그 다음에 또 아바스테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종양이 필요한데 혈관을 만드는 그런 그 물질을 억제하는 거. 이렇게 어떤 암이 만들어지려면 새로운 혈관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탈 2017년도에 한 100조가 넘어갑니다. 이 단클론 항체 시장만 2017년도에 한 108조 정도가 되고요. 로슈나 혹은 뭐 제넨텍이라는 그런 회사가 아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아시죠? 셀트리온 아시죠? 셀트리온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는 없지만 어쨌든 바이오시밀라라고 해서 복제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OEM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저도 이런 일들을 면역학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해서 저희 뒤에 저희 집사람이 와 있는데요. 한 20년 전부터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홍콩에서 배가 들어오면 대박을 칠 것이다.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암 치료하는 그런 비슷한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 4가지 정도의 항체를 이용해서 지금 상당수까지 왔어요. 이까지 왔어요. 이까지 성공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아서 좀 기다리봐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암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람의 피를 뽑아서 요즘 말하는 그 NK 셀 하는 거 있죠. 아까 이제 림프구 중에서 자연살상세포, NK 셀이 이제 그 암세포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암세포를 죽일 때 이제 항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항체를 이용해서 NK 셀을 분리해갖고 하는데 여기 보면 도너라는 게 이제 사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뭐 학생들 피도 뽑고 그 다음에 연구원 피도 뽑고 뭐 제 피도 뽑고 이렇게 해보는데요. 여기 있는 도너 2번이 제일 높죠, 그죠? 이게 제입니다. 이게 제 걸로 하면 항상 이 액티비티가 높아요. 활성도와 NK셀 액티비티가 높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혹시 뭐 좋은 거 드세요? 뭐 드세요? 이렇게 묻거든요. 아시다시피, 너가 알다시피 내가 먹는 거 아무것도 없다. 뭐 내 고기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뭐 요즘은 점점 채식 위주로 그냥 먹게 되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그래서 제 피만 맨날 뽑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20cc씩 한 몇 년을 뽑았어요. 그러다가 보면 한 3번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4번째 되면 정말 몸이 막 붕 떨어요. 그래서 좀 거부하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실험을 하면서 해가지고 이 NK셀 액티비티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그 전날 술 마셨을 때. 그 전날 술 마시고 딱 해보면 전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매번 갑니다. 교수님 제발 오늘 저녁에 술 드시지 마십시오. 내일 피 뽑아야 됩니다. 알았다. 근데 뭐 사람마다 이 NK 셀 액티비티는 다른데 좀 높고 낮고 별 차이 없이 어쨌든 잘 살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 사망률을 높이는 방법은 예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방을 하는지 아직도 뭐 담배를 피우지 마라 중요합니다. 그죠?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서 빠져나오면 어쨌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조기 검진입니다. 조기 검진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죠?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리선암, 간암 이거 다 쉽게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폐암은 현재까지 CT 찍어야 되거든요. 그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게 폐암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면 하십시오. 필요하면 뭐 1년에 뭐 한 20만 원, 뭐 30만 원 쓰고 CT 찍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쓰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적치료제 개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좋을 수는 있지만 매우 고가 치료고 그 아까 헐셉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몇 년 못 삽니다. 글리백처럼 아주 막 드라마틱한 그런 약제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되면 그 돌연변이가 있는 데를 탁 드러내고 정상적인 걸로 탁 바꾸고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제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구글링을 이번에는 그 그림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전부 보면 야채, 과일 뭐 이런 거 먹으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면역학 공부했는 사람으로서 면역학을 정말 높일 수 있을까?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제가 살아왔던 개인적인 경험으로요. 치아 관리 이거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합니다. 이거 치실 혹시 쓰시는 분? 예, 치실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치간칫솔 쓰시는 분? 예, 저는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혀를 긁어내는 것까지 물론 제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치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운동. 제가 한 3년 정도 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PT를 하게 됐는데 PT 하게 된 이유는 무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힙 조인트 아프고 해서 양반 다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0 중반이 되니까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어쨌든 운동을 시작을 해서 어쨌든 훨씬 좋아졌습니다. 훨씬 좋아졌고 말씀드리는 건강검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있으시면 반드시 조절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좋은 친구, 맛있는 거, 그 다음에 취미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그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봐서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게 내용이 있는가 봤더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환자가 크게 감소했다. 소아과 이비인후과 문 닫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소아과 이비인후과 환자의 50%가 줄었고요. 처방으로는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문 닫을 지경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마스크하고 손 열심히 씻고 하니까 면역력이 높아지고 감기 안 걸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 아마 30대신 것 같은데
30년 살았으면 당신은 이미 충분한 면역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면역학이나 분자생물학이나 전혀 모르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오셨고 그냥 힘들면 쉬시고 면역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코엘렛 9장에 보면 기뻐하면서 빵을 먹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셔라. 하느님께서 이미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 태양 아래서 너의 허무한 모든 날에 하느님께서 베푸신 내 허무한 인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인생을 즐겨라. 그것이 내 인생과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너의 노고에 대한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도서관에 왔으니까 그래도 건강도서 제가 이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이제 내용들을 좀 그 생각을 해서 추리긴 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책들 굉장히 두껍고요. 한 700페이지 되는 분량들이 사실은 많고 무게도 한 1kg쯤 되는 굉장히 방대한 저서들이라 그냥 재미있으면 읽어보시고 재미없으면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재미있을 만한 거는 요런 정도. 내 속에 미생물이 너무도 많아요. 이게 좀 쉽게 익히고 최근 지식이기도 하고 이제 미생물들을 너무 병원체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이런 거고 나머지도 아주 정말 우리 인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웰컴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금융업체죠. 웰컴 트러스트에서 컬렉션이 있던데 여기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